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1장.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부르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눈길 한 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게 아주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 모자로구먼.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만큼 분별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2장.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내 뱃사람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 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나이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고는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뿌리 돋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나는 모터를 분해할 일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 그어댔는데 그게 이 그림이었다. 그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장.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림이라서. 아무튼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곤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데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뭐? 메어도?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러고는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4장.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난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이렇게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밖에도 때로는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다른 별들이 수백 개도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어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보인 적이 있었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에 대해 길게 논증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이렇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양복을 입고 논증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앤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니?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는데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비로소 그들은 소리친다.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정말 멋진 아이였다는 것이고 그 애가 웃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행성 비유길리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질문 따위를 늘어놓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이렇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숫자 같은 것이야 우습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선녀 이야기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옛적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갖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이 싫어서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그만큼 슬프기도 하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도 언 6년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 모른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본 것밖에 달리 그려본 것이 없는 처지에 물론 힘이 닿는 한 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는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영 딴판이다. 키를 어림잡는데도 좀 서투르다.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다. 옷 색깔을 놓고도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되든 안 되든 이렇게도 저렇게도 더듬거려 본다. 필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잘못을 저지를 것만 같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자기와 같으리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를 꿰뚫고 그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얼마큼은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마도 늙어버렸나 보다. 5장. 나는 날마다 그의 별이라든지 그 별을 떠나온 이야기라든지 그의 여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큼씩 알게 되었다. 그 일은 아주 천천히 이 생각 저 생각을 따라가며 진행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는데 어린 왕자가 무슨 대단한 의문에라도 사로잡힌 듯 불쑥 이런 질문을 했다.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야. 아, 그럼 됐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러면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당만큼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 한 부대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하나를 해치우기 힘들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부대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그럼 코끼리 등에다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되겠네. 그러나 그는 슬기롭게 꼬집어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어린 양이 왜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지? 그는 내가 다 아는 것을 묻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이, 참, 그거야.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푸느라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여느 별에나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 속에 숨어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에게 문득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엔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면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으니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흙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들끓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져버린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한데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돼.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뭐 아주 쉬운 일이야. 그리고 하루는 나에게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그걸 새겨넣게 하라고 권했다. 어느 날 그 애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이따금 할 일을 뒤로 미뤄두었다고 해서 별 걱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난리가 일어나고 말아.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아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게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그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독 선생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길을 잃어 소행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있다면 너무 큰 위험을 겪을 것 같기에 내 신중한 태도에 한 번만 예외를 두어 도덕 선생님처럼 말하기로 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렇게 이 그림에 힘을 들인 것은 오래전부터 내 친구들이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 교훈은 이만큼 수고할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하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애써 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위급한 마음에 그만 힘이 솟았던 것이다. 6장. 어린 왕자. 너의 초라하고 쓸쓸한 생활을 나는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네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아늑하게 해가 저무는 풍경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넘이가 정말 좋아. 지금 해넘이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 아주 놀란 얼굴을 하더니 곧 네 자신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 너는 말했지. 나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렇다. 미국이 한낮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무는 것을 보려면 단 1분 동안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으면 될 텐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넌 네가 원할 때마다 석양을 바라보곤 했었지. 어느 날 난 44번이나 해넘이를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그렇게도 슬플 때는 누구나 해가 저무는 게 보고 싶지. 44번 해넘이를 본 날. 그렇다면 너는 그만큼 슬펐단 말이냐?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7장.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양의 도움으로 나는 어린 왕자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해온 의문이 열매를 맺은 듯 갑자기 그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을까?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내 모터에 너무 꽉 조여있는 볼트를 푸느라고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었다. 고장이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몹시 걱정스러웠고 마실 물은 다 떨어져 가니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까짓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앙심이라도 품은 듯 나를 몰아세웠다. 그럴 리 없어. 꽃들은 약한 거야. 꽃들은 순진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꽃들은 자기들이 가시를 가졌다고 무서운 줄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놈의 볼트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 깨뜨려야지.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려 놓았다. 그래,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말이야. 중요한 일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노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손가락에 새까맣게 기름을 묻힌 채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어른들 같이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칼을 바람 속에 흔들었다. 내가 아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어요. 그는 꽃 한 송이 향기를 맡은 적도 없고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덧셈 밖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저씨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고요. 나는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으스댄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야.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은 바로 그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 왜 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뚱뚱하고 시뻘건 어른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고 진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 별을 떠나선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생각해봐.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단숨에 없애버릴지도 모르는 그 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또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이렇게 혼자 말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그에겐 그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 같을 거야. 그래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내 연장들을 던져두었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안중에 없었다. 어떤 별, 어떤 행성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하나 있다.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조용히 흔들어 달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부리망을 하나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내가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난 내가 아주 서툰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그를 달랠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그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 그건 그렇게도 신비롭다.